조종사 동무, 그녀가 아니라 오늘은 당신이 타야 하오. 지금 당장. 살고 싶으면. 그날 밤 평양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특각의 붉은 경보등이 동시에 켜지고 전용 활주로에서 경호원들의 군합발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비행이 제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건 김여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며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항공 밑반항공군 소속 특별경호 비행대의 최고급 조종사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2호 동지의 전용 헬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북한 전체에서 딱 3명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어떻게 숙청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의 배급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은 딸아이가 학교에서 끌려가 보위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비행단 뒤편 숲속에서 동료 조종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 보위부에서 자네 뒷조사 들어갔네? 다음 달 비행 후에 아마 그때일 걸세. 무슨 죄목입니까? 자네가 지난달 김여정 동지 비행 때 고도를 2m 낮게 유지했다는 게야. 그게 의도적인 암살 시도였다고 보고가 올라갔다더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은 난기류가 심해서 고도를 조정한 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에서는 그게 죽을 이유가 됩니다. 더 있네. 자네 처남이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 CD를 팔다 걸렸다더군. 가족 연좌제로 자네까지 엮일 걸세. 보위부가 이미 자네 집안 전체를 조사 중이야.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저를 제거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이유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3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 아내가 직장에서 해고됐고 딸아이는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웃들도 저희 가족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숙청 대상,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의심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동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동생 이번 주 금요일 김여정 동지 원산 비행 있지? 그게 마지막일세. 착륙하면 바로 체포된다네. 보위부가 원산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더군. 표면적으로는 김여정 동지 경호 병력이지만 실제로는 자네를 잡으러 온 거야. 확실합니까? 내 처남이 보위부 운전병인데 직접 들었네. 자네가 헬기에서 내리는 순간 체포 영장이 집행된다더군. 제가 가진 건 헬리콥터 조종 능력뿐이었습니다. 배를 탈 수도 기차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방법도 없었습니다. 국경 지역은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비대가 삼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체제를 떠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헬기. 그리고 그 헬기에는 김여정이 탑니다. 미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를 인질로 삼는다면? 그녀만 있으면 북한군도 함부로 쏘지 못할 것입니다.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비행 중에 무기 반입이 가능합니까?
왜 그런 걸 묻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조종사 자사령? 권총이 있지 않나? 그거면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적국에 추락했을 때 포로가 되느니 자살하라고 지급된 권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권총은 다른 용도로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전 10시, 저는 평양 순안공항 특별경납고에서 헬기 점검을 마쳤습니다. 엔진 상태 정상, 연료 만재, 비행 준비 완료. 보위부 책임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조종사, 동무오늘 비행. 특히 조심하시오. 2호 동지께서 최근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산 도착하면 즉시 보고하시오.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착륙 즉시 체포.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전 11시, 김여정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활주로에 들어섰고 경호원 10여 명이 헬기를 포위했습니다. 김여정은 선글라스를 끼고 내렸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승무원이 헬기 문을 열고 인사했습니다. 2호 동지 환영합니다. 김여정은 대답도 없이 헬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덤내 온도 낮춰. 예, 2호 동지 승무원이 서둘러 온도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다시 말했습니다. 물 가져와 차가운 거. 승무원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드렸습니다. 김여정은 한 모금 마시더니 물병을 던졌습니다. 미지근해 다시 가져와 죄송합니다. 2호 동지 승무원이 다시 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무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병에 물방울이 맺혔고 그게 김여정의 옷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죄송합니다. 2호 동지. 손이 떨려서 물을 흘렸어? 긴장해서? 내가 무섭나? 아닙니다. 2호 동지, 제가 실수를 됐어. 내려, 당장 내려. 승무원은 울먹이며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고 이 일을 하기 위해 3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 한 방울 때문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새로운 승무원이 급히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헬기를 이륙시키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고장나면 버려지는 도구. 비행 중 김여정은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질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내가 일을 그따위로 해? 당장 해임이야. 아니, 숙청 명단에 올려?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조종사 예, 2호 동지. 당신 딸 학교에서 말썽이라던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제 딸 얘기를 합니까? 보위부 보고 받았어. 당신 처남이 한국 드라마 팔다 걸렸다며? 가족 교양이 안 됐네. 죄송합니다. 2호 동지, 당신도 의심스러워. 가족이 그 모양인데 당신은 괜찮을까? 저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 입으로만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당신도 똑같아. 당신 가족 전부 썩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원산 도착하면 보위부에 보고서 올리라고 전해. 당신 문제 심각하게 검토해야겠어. 그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보고서가 올라가는 순간 저는 끝입니다. 제 가족도 끝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헬기, 저는 지금 헬기를 몰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기는 남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원산까지 남은 거리 40km, 비행시간 15분 후 저는 원산공항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순간 체포됩니다. 그 다음은 고문, 자백, 총사령. 제 아내와 딸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니면 지금 이 헬기를 남쪽으로 돌립니다. 김여정을 인질로 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원산에 착륙하면 생존 확률은 0%입니다. 저는 허리춤에 숨겨둔 권총을 만졌습니다. 조종사 자사용 권총하지만 오늘은 다른 용도로 쓰일 것입니다. 원산 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보위부 병력이 대기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김여정이 말했습니다. 빨리 내려, 시간 없어. 예, 2호 동지. 저는 대답하면서 고도를 낮췄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착륙 3분 전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얼굴, 딸의 웃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착륙하면 저는 죽습니다. 하지만 착륙하지 않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1%의 가능성. 그게 전부였습니다. 헬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로터가 천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헬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여정이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습니다. 문 열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호 동지 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권총을 꺼내 그녀를 향해 겨눴습니다. 미친놈. 당장 총 내려놔. 김여정이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권총을 그녀의 머리에 겨눈 채 말했습니다. 2호 동지, 제발 조용히 하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정말 쏠 수밖에 없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보고서 올리라고 했잖습니까? 어차피 저희 가족은 끝입니다. 밖에서는 보위부 요원들이 총을 들고 헬기를 포위했습니다. 30여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발짝도 더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김여정이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위부 책임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조종사 동무, 정신 차리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저는 무전기를 켜고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헬기 조종사. 한 발짝만 더 오면 2호 동지가 다칩니다. 미친놈. 당장 총 내려놓지 못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무전기 너머로 보위부 책임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양에 보고 올라갔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즉각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준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항복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3대가 멸족당할 것입니다. 저는 김여정을 의자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로 몸을 고정하고 팔목을 의자 손잡이에 묶었습니다. 김여정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 새끼야. 당장 풀어. 너 죽고 싶어? 이미 죽을 목숨입니다. 저는 조종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엔진 제시동 로터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헬기 동체를 향해 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타타탕. 총탄이 철판을 때렸습니다. 창문이 깨졌습니다. 미친놈들. 2호 동지가 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양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김여정을 죽이더라도 조종사를 막아라. 그런 명령. 저는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고도 5m, 10m, 15. 미터. 총격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한 발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조종관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김여정이 울부짖었습니다. 멈춰. 제발 멈춰. 다 쏘고 있잖아. 저도 압니다. 헬기가 20m 고도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원산 공항을 벗어나 동해 상공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양방공사령부였습니다. 헬기 HK-2402. 즉시 귀환하라. 이것은 최고사령부 명령이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하지만 3초 후 다시 켜졌습니다. 강제 채널이었습니다. 조종사. 내 가족을 생각해라. 지금 귀환하면 가족은 살려준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귀환하면 가족도 저도 전부 죽습니다. 저는 고도를 낮췄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다 위 20m 파도가 로터에 튈 듯한 높이였습니다. 뒤에서 김여정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장 돌아가. 내가 명령이야. 돌아가라고.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해줄게. 다 없던 일로 해줄게. 제발. 저는 놀랐습니다. 김여정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차갑고 오만했던 그 사람이 지금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그녀가 진심이라 해도 평양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헬기는 계속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5분 후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미극이 2대였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저를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도는 헬기의 5배 3분 안에 따라잡을 것입니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헬기 조종사. 여기는 조선인민군 공군이다. 즉시 귀환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격추? 김여정이 타고 있는데? 미급 현대. 2호 동지가 타고 있습니다. 쏠 수 없습니다. 명령은 격추다. 2호 동지께서 직접 허가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여정 자신도 이미 포기당한 것입니다. 평양은 그녀를 희생시켜서라도 저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뒤에서 김여정도 무전을 들었는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오빠가 날 죽이라고 했어? 오빠. 저는 더 낮게 날았습니다. 고도 15m, 10m 미극이는 이 고도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 사격은 할 수 있습니다. 타타탕. 기총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탄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제 옆을 스쳤습니다. 전신이 땀에 젖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NLL까지 남은 거리 30km 비행시간 약 10분만 버티면 됩니다. 10분만 살아남으면 대한민국 영공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헬기를 몰았습니다. 뒤에서 김여정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기기가 다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다. NLL까지 남은 거리 30km. 이 거리를 헬기로 날아가는데 약 1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미기기는 3분이면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2분이 지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2개의 빨간 점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5km, 4km, 3km. 저는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10m, 8m, 7m 파도가 로터에 튀었습니다. 헬기가 흔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낮으면 바다에 추락할 것입니다. 미기기가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헬기가 요동쳤습니다. 저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즉시 북쪽으로 선회하라. 응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낮게, 더 빠르게 날았습니다. 타타탕. 기총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총탄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한 발이 헬기 꼬리를 스쳤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꼬리 로터 손상. 꼬리 로터 손상. 헬기가 휘청거렸습니다. 방향 조종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조종관을 잡고 간신히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뒤에서 김여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멈춰. 제발 멈춰줘. 우리 다 죽어. 이미 죽을 목숨입니다.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제발.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차갑고 잔인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그저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불쌍히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 딸도 죽이려 했습니다. 미기기가 다시 선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다가왔습니다. 정면 공격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헬기가 거의 옆으로 누우다시피 했습니다. 로터가 바다를 스쳤습니다. 타타탕.
총탄이 헬기 옆구리를 관통했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연료 누출, 연료 누출. 연료가 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분을 못 버팁니다. 아마 7분? 8분? NLL까지는 아직 20km가 남았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연료 7분 NLL까지 8분 1분이 모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야 합니다. 저는 속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동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기기가 또 다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빗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낮게, 너무 불규칙하게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전기에서 미기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령부 이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럼 헬기 위에 떨어뜨려라. 충격파로 추락시켜. 미기기가 제 바로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음속 비행의 충격파가 헬기를 덮쳤습니다. 헬기가 순간적으로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파도가 헬기 동체를 때렸습니다. 창문이 깨지며 바닷물이 들이쳤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헬기가 간신히 다시 떠올랐습니다. 고도 5m 연료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은 연료 6분 NLL까지 15km. 제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조종복이 젖었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2살 보위부 조사실에서 울고 있을 딸?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미기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2대가 동시에 양쪽에서 접근했습니다. 협공이었습니다. 저는 급격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3m, 2m 로터가 파도를 쳤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헬기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타타탕, 타타탕. 양쪽에서 동시에 사격이 들어왔습니다. 한 발이 조종석 유리를 뚫었습니다. 제 귀 옆을 스쳤습니다. 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종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NLL까지 10km 남은 연료 4분.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남쪽에서 다가오는 2개의 점. 대한민국 공군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미기기 추격 포착. 지금 귀하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미기기가 추격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쪽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NLL 5km 전방 대한민국 F-15K. 2대가 제 양옆에 나란히 날아왔습니다. 뒤에서 김여정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하다. 대한민국 F-15K. 2대가 제 양옆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한국 공군 조종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조종사님. 저는 대한민국 공군 황대위입니다. 미기기 추격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성남공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저희가 호위하겠습니다. 연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연료 누출이 있습니다. 아마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단 거리로 안내하겠습니다. 해안까지 15km입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NLL을 넘었습니다. 북한 영공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동해안이 보였습니다. 등대가 보였습니다. 항구가 보였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뒤에서 김여정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에서 황대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조종사님 혹시 부상은 없으십니까? 어깨에 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착륙 즉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F-15K가 저를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해안선이 가까워졌습니다. 속초 상공을 지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군 지상관제소였습니다. 헬기 조종사님, 여기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입니다. 귀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귀하를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환영합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도구였습니다.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대접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료 경고음이 더 급박하게 울렸습니다. 남은 연료? 2분 엔진이 곧 멈출 것입니다. 황 대위가 말했습니다. 성남공항까지 10km입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저는 헬기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현기증이 심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착륙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남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황 대위가 말했습니다. 착륙허가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100m, 50m, 20m. 그리고 헬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착륙하는 순간 엔진이 멈췄습니다. 연료가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1초만 늦었어도 공중에서 추락했을 것입니다. 로터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기대어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총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경례를 했습니다. 한 명의 공군 대령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작전사령부 김 대령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저는 조종석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제 어깨를 치료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도 제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은 국정원 요원들에게 인계됐습니다. 그녀는 헬기에서 내리며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자유로운 구름,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도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살리기 위한 소리였으니까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딸?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사할까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해 본 적 없었지만 그날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들도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3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깨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고 상처를 꿰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면 회복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오셨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잘 오셨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국정원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 어딘가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단순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 편이라니? 그것도 낯선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북한 담당 박 과장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앉으십시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북한식 조사는 협박과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제 가족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십니까? 북한에 있습니다. 아내와 딸이요.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가족 구출이 가능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통한 탈북 지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당신이 김여정을 데려온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북한과 협상 카드가 생겼으니까요. 가족 구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김여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녀도 인권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인권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계속 물었습니다. 북한 군부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포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경호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매우 삼엄합니다. 하지만 내부자라면 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협박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고함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휴식 시간을 줬습니다. 커피를 더 드리겠냐고 물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정착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원이 뭡니까?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곳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곳입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북한에서 벌어졌던 제 삶 전체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국정원 숙소에서 잤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난방이 잘 되는 방. 북한에서는 겨울에 얼어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꿈이 아닐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여기 누르면 인터넷이에요. 뭐든 검색할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북한 탈북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여정 인질로 헬기 탈북 성공 기사에는 제가 영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용기에 박수를 가족도 꼭 구출되길. 낯선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도 저를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보위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유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낯설고도 신기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씨라고 불렀습니다. 인민이 아니라 국민이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세계였습니다. 경제교육, 은행, 신용카드 대출 모두 처음 듣는 개념이었습니다. 문화교육,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 이용 법, 병원 가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무사할까요? 딸은 보위부에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국정원 박 과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가족 소식 파악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북 45일째 되는 날, 박 과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가족입니까? 예, 부인과 따님이 중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현재 중국 선양에 있습니다. 2주 안에 한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예, 확실합니다. 우리 요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북한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여정 실종 사건 때문에요. 보위부가 당신 가족 감시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에 우리 브로커가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드렸어야 합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당신은 김여정을 데려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주 후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선 도착 게이트 앞이었습니다. 박 과장과 하나원 직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아내 딸 딸아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아빠, 달려왔습니다. 12살 딸이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아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너무 세게 안아서 딸이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괜찮아, 아빠 괜찮아. 너는? 너는 괜찮니? 네, 저도 괜찮아요. 아내도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위였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공항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아내와 딸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게 뭐예요? 저렇게 높은 건물이요? 아파트래요. 여기서는 저렇게 산대요. 우와, 진짜 높다. 아빠, 우리도 저기서 살아요? 그럼 우리도 곧 살 거야.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숙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딸이 소리쳤습니다. 우와, 여기 텔레비전 있어요. 진짜 컬러 텔레비전. 아내는 주방을 보며 놀랐습니다. 여보, 여기 수도에서 온수가 나와요. 뜨거운 물이. 그래, 여기서는 다. 그래. 딸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빠, 여기 음식 진짜 많아요. 우리가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다 우리 거야. 딸은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주렸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딸이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매일 이렇게 먹어요? 그래,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와, 진짜요? 그럼 저 매일 배불러요? 그럼 매일 배부를 거야. 딸이 웃었습니다.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우리 가족 셋이 함께였습니다. 딸이 제 옆에 누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 헤어지죠? 그럼 이제 절대 안 헤어져. 약속해요? 약속한다. 딸은 제 팔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살려낸 이 하루가 우리 가족의 새 인생을 만들었다. 그리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기적을 주신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신 이 땅에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딸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생기고 학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급식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불고기랑 떡볶이랑 과일도 나왔어요. 그래? 많이 먹었니? 네. 그런데 아빠 제 친구 중에 밥을 남기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아까운데. 딸은 아직도 음식을 남기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렸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식당 주방 보조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일합니다. 여보, 오늘 사장님이 제일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월급도 올려주신대요. 정말? 잘했어, 여보. 이상해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 잘해도 칭찬 못 들었는데 여기서는 칭찬도 해주고 돈도 더 주고 여기는 그런 곳이야. 노력하면 인정받는 곳. 저는 한국에서 헬기 조종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시 하늘을 날고 싶었으니까요. 3개월 전 드디어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합격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이제 곧 취직할 수 있을 거야. 여보,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럼 꼭 잘 살 거야.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현재 저는 민간 헬기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헬기를 몰고 왔습니다. 아, 그 유명한 사건의 주인공이시군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산악구조 헬기를 운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꼭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조종사가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권력자를 태우는 도구였지만 여기서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헬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헬기를 만졌습니다. 첫 비행 훈련을 마치고 내렸을 때 동료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실력 대단하시네요. 역시 경력자는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동료로서 대우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한강공원에 가기도 하고 놀이공원에 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북한에 있는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제 어머니는 북한에 남아 계십니다. 70이 넘으셨습니다. 잘 계실 거야.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엄청 보고 싶어. 그럼 언제 볼 수 있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볼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뭐예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북한에 갈 수 있어. 그럼 저도 할머니 볼 수 있어요? 그럼 너도 할머니 볼 수 있어. 그거 언제예요? 아빠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꼭 올 거야. 밤에 혼자 있을 때는 가끔 북한을 생각합니다. 고향 땅 어린 시절 뛰놀던 들판,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자유를 꿈꿀까요? 저는 제 경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자유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최근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통일된 하늘에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탈북민들도 연락해왔습니다. 형님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형님처럼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꿈을 꿉니다. 언젠가 통일된 하늘을 제가 다시 날 수 있기를.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자유의 바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하늘에서 계속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유인이니까요. 누구의 도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유인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자유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에 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신 이 땅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